아니 말까. 수다로 떨만한 게 오늘 이제 그 국민권익위에서 국민의힘하고 비교섭 단체들 국회의원 전수조사,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 12명이 걸렸죠. 이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LH 사태 터졌을 때 자기네들이 먼저 국민권익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6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12명이 걸렸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출당 조치하면서 온갖 사달을 다 폈죠. 그 후속 조치로 국민의힘하고 이제 비교섭 단체가 전수조사를 한 건데 재밌는 거는 이번 12명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 출마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을 공격했던 양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위기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의원총회를 해서 7시간 정도 당사자 해명을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게 6명은 출당, 6명은 해명이 됐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반띵한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잖아. 뭐 얼마를 어떻게 해서 그치.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이유가 이게 지금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LH 사태 터지고 정부 차원에서 소위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합동조사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등 아니면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런데 국민의힘 보도 자료를 보면 어떤 언급이 있냐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소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6명은 의원 개인이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의 불법적 거래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의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진 않아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건 저기 우리나라의 눈이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전통 차명계좌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차명거래는 이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웃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법 거래가 없었다라고 소명한 게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소명을 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순간에 그간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던 맥락이 무너지는 거야. 본인이 몰랐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난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윤희숙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완전히 잘라버리면 12명을 다 조치를 하거나 잘라버리면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좀 불리하겠다. 그래서 숫자 싸움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12명, 우리 6명 이런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그거 아니야? 동수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국민의힘이 훨씬 높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6명까지 해명을 받아주는 거지? 그러면 비율이 맞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계산할까? 이게 정치적 논란이 될 거를 우려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원수를 맞췄다는 것도 사실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의 이 사진 자체가 또 여야 동수 추천에다가 뭐 대통령 추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임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좀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죠.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게 그 중앙일보에서 새로운 시리즈로 하고 있는 이제 직격 시리즈가 또 이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골자를 얘기하면 중앙일보가 소위 이제 직격이라고 하는 조금은 도발적인 제목으로 해서 새로운 필자 그룹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필자 그룹에는 잘 알만한 뭐 정의당 국회의원인 유호정 씨나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뭐 이제 이런 양반들을 이 직격 시리즈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약간 비릿한 거는 직격을 한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들이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면 통상적으로 힘이 대등하거나 힘이 더 많은 쪽이 약자나 혹은 힘이 동등한 쪽에 들어받지는 않아. 그때에는 고원, 충원, 충고 이런 형식을 띠게 되겠지. 그런데 이것을 직격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힘의 관계가 여전히 공격하는 쪽은 약자고 공격을 당하는 쪽은 그럴 만한 강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는 건데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표나 혹은 국회의원을 약자라고 보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유호정 의원이 민주노총을 비판한 것이 내용적인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입법기관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이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해서 소위 직격의 형식을 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위화감이 드는 행위인 거고 비슷하게 제2 정당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그 지면을 통해서 누군가를 직격하겠다라고 예고하는 것 자체가 이게 직격이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일종의 경계 룰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타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직격이라고 하지는 않지. 내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유호정 의원이 빨리 한계를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가지고 유호정 의원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가 사람들이 간 게 아닌가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호정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희석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당사자로서 가지고 있는 감각 그리고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건 분명하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호정 의원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민주노총을 비판해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태여 유호정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직격에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프레임에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후에 직격이라고 하는 칸을 통해서 쓸 사람들이 전혀 궁금하진 않아요. 다만 최고 녹아난 건 어쨌든 중앙일보가 된 거고 히트를 한 거지. 사람들이 민주노총하고 귀족노조는 동일시시킨다고. 근데 민주노총하고 비정규투쟁하고는 동일시를 안 시켜. 근데 주축은 항상 민주노총이고 그 조합의 조합원들이란 말이야. 얘기한 대로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투쟁은 대부분 민주노동조합, 민주노조에서 해왔던 거고 그리고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노노 갈등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노노 갈등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특히 민주노총 정규직과 민주노총 비정규직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싸움을 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뒤집어서 놓고 보면 한국노총이 다수인 노동조합이나 혹은 사업장에서는 그럼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싸움이 없는 걸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거기서는 오히려 비정규직 투쟁조차도 못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지. 그렇게 보면 오히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투쟁을 대립으로 놓는 것은 거의 가짜 혹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호정 의원에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전혀 흠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맥락에 대한 혹은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어떻게 들리냐면 유호정 의원이 얘기한 내가 민주노총 간부를 해봤는데 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보여주는 라떼라고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권위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본인은 그게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권위의식의 발로로서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정말 마이너스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지 뭐.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야지. 사실 이것도 되게 이제 그 사소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대표 이전에 올해 3월인가 4월에 어떤 그 유튜브 방송에 나가갖고 자기는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고 내가 당대표에 도전할 건데 그 목적도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회자가 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쪼개지려고 할 뻔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그 후보를 만나서 또 화해하는 모양새는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갈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등장한 엑스맨이 원희룡. 원희룡이 전화 통화 내용을 까면서 정확하게는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고 하는 멘트를 했고 여기서의 저거라고 하는 게 윤석열을 의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2차전이 벌어지게 된 건데 재밌는 거는 이준석 대표는 저거가 윤석열 후보 측과 본인 간의 갈등 상황이 곧 해결될 겁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락적으로 저거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했고 원희룡은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하는데 저거는 윤석열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녹취까지 공개를 해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저거의 정체를 떠나서 도대체 원희룡은 뭐 하는 사람인 거냐.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그러고 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를테면 자기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후보한테 뭘 시켜준다고 했더라? 법무부 장관? 그래서 아니 무슨 이런 지지율도 안 나오시는 분께서 무슨 그렇게 단꿈을 꾸고 계시나? 잠시만. 사람이 꿈은 크게 가지는 거야. 외부에서 대통령 후보급이 들어가면은 알아서 좀 이렇게 조율이 되잖아. 다 자연스럽게. 왜 들어와라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리고 윤석열은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길래 윤석열이 이준석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라는 생각도 들고 단순히 꼰대라는 뭐 젊은 대표로서의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당 체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이해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본인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합리적이죠.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년하고의 간담회니 뭐니 하면서 스킨십을 굉장히 넓히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 캠프 사람들이 등장시킨 무슨 민지야 뭐 이런 걸 했는데 개망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워서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삶의 마일리지의 투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라고 하는 코인을 타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리적 내용인 거고 가장 비합리적인 추론은 그냥 신경 안 쓴다. 그냥 신경 안 쓴다. 어차피 나 지지율 째고인데 뭐 이런 어차피 윤석열이 아니야? 뭐 이런 그거 아닐까? 그래 그 와중에 안철수는 누구세요 안철수가? 왜 이래 지금 지금 독재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안철수 씨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허경영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의 내용을 좀 고민해야지. 허경영 후보가 말을 타고 갑주를 입고 제안을 했잖아요. 안철수는 굉장히 큰 사람이고 단일화를 하자. 그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허경영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한다잖아. 그러면은 당선권 아니야. 15% 이상은 나와. 내 말이 태풍이 한번 진보 정당들도 못 해왔던 한 분지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거는 나는 안철수와 허경영의 합당이라고 보는 이번 보궐선거 때 이제 후보자 토론하는 과정에서 허경영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토론하는지를 그 스튜디오에서 봤어요. 이분은 막힘이 없으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 상대방이 잘하면 대놓고 칭찬해. 그리고 그 모든 깔때기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나로 향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허경영 후보만큼 안철수 씨를 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누구 옆에 있을 때 가장 돋보이냐라고 봤을 때는 허경영 옆이 제일 돋보일 거고. 잠시만. 진짜? 잠시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지금 뭔가 나랑 지금 계산이 다른 것 같은데 허경영 아저씨하고 안철수 아저씨하고 단일화로 들어가면은 지금 안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안철수한테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아니 나는 단일화 들어가면 허경영으로 단일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역시 좀 흥미롭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허경영 씨는
후보직을 양보해 줄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본인을 총리를 시켜달라고.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나는 분명히 허경영 우리 후보님께서 안철수 대 후보를 양보하고 그리고 그 코인을 탈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안철수 허경영 요거는 미래의 걸로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가 남았잖아. 이정미. 그렇지. 이정미 내가 말한 드디어 나왔잖아. 이정미. 출마 선언하셨죠. 나 출마 선언 읽어봤잖아. 요거를 위해서 내가 잘 안 읽는데 그걸 좀 읽어봤단 말이야. 가독성은 제일 좋아. 오히려 누가 읽더라도 명확해야 된다는 그치. 것이 사실이겠지. 그러니까 명확성과 관련돼서는 정치의 언어의 덕목이긴 해.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인가 저런 내용인가 이렇게 헷갈리면 사실은 그거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이 읽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정미 후보의 출마 선언문은 굉장히 훌륭한데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던데. 그거면 된 거야. 출마 선언문에서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좀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거라고 하면 뭐 기후 위기 관련된 가장 선명한 입장을 내고 뭐 기득권 정치 타파에 대한 어떤 관점을 내보이고 이런 건데 이를테면 내각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개혁의 의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정치학 전공자로서 말하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라고 하는 것은 권력구조의 문제인 거지 소위 정당 체계를 포함한 정치 구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를 하더라도 자민당 일당 체계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당제 형태가 있기는 하나 자민당 일당 체계를 거의 55년 체계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한 두 차례 정도의 정권 교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스가 총리까지 쭉 가고 있는 거여서 그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영국 같은 경우도 내각제지만 양당 체계인 거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소위 양당 정치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은 한 가지 얘기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됐어요. 개헌과 관련된 로드맵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그 개헌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부분.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제에서의 내각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공약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약간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든 게 이제 아쉬웠던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신상정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원도 아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달 말 정도에. 근데 아마 메시지가 상당 부분 겹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내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전면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고 기후 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중대 선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난 거기에 동의를 하는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동원, 그러니까 즉, 저 얘기는 뭐지? 와, 저 얘기 진짜 중요한데 라고 하는 방식의 새로운 유권자들의 동원을 만들려면 단순히 기후위기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갈라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를테면 국토부 폐지랄지, 그러니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완전 분권형 정치 구조랄지, 도로나 내지는 자동차 수요를 얼마큼 줄인달지, 아니면 항공산업의 국유화랄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좀 디테일하게 가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냥 기후 위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활동가가 얘기하는 방식,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차별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아니 이제 봤으니까 앞에 한 명 치고 나오는 거 봤으니까 그럼 화법이 달라지겠지 이제. 근데 이제 재밌는 맥락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 선출 단위를 어쨌든 당원으로 한정하는 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박원석 총장이 사퇴를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가 지나치게 당내 투쟁 형태로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재밌나?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거지. 나는 오히려 정의당이 지금 내부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당내 투쟁을 할 원동력이 있을까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만큼 두 후보가 쟁점이 될 만한 거를 던질까. 근데 당신도 알겠지만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가 당선을 좌우하게 될까요? 내 입에서 말하기 좀 그렇다 그거. 자, 얼른 안 해, 고백해. 안 해. 고백해. 뻔하잖아. 아이 그거 뻔하잖아.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을 못할 뿐이지. 알만한 사람은 뭔지 알잖아. 그럼 그게 재밌냐고. 에이, 그래도 이정미. 예,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이곳은 비가 오는 물레동이고요. 레드 물레에서 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 내용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이신설 경전철이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첫 번째로 개통한 민자 경전철입니다. 여기서 민자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재정을 들여서 만든 경전철이 아니라 민간 자본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하철에 비해서 용량이 좀 가벼운 것을 이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전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이신설선이 개통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된 지 한 3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파산 위기인데요. 새삼스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파산 위기라는 게 새삼스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올해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 누적 적자가 한 1,000억이 넘는다고 지금 사업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재구조화를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지금 강짜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요 맥락이 재밌습니다. 요 기사가 알려진 것은 이제 중앙일보가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송상석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의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적자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는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도 가급적 서울시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가 조금만 나서주면은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약간은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엄살이 단독이라고 하는 딱지를 달고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드러난 맥락이라면 사실 그 전에 한 4월, 5월부터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는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재구조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서는 이렇습니다. 재구조화의 내용이 뭐냐면, 민간 사업자가 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서 든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를 서울시가 다시 대신 갚아달라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지금 차량이 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차량을 서울시가 사달라. 그러면 나머지 운영과 관련돼서는 사업자가 다 부담해서 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 정도에 좀 골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냥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는 예비 부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나 통신 부분에 예비 부품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이 이 부품을 교체하려고 해도 실제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지금 수리해서 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거기에 뭐 정수기니 뭐니 해갖고 또 이렇게 위탁해갖고 관리되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업체가 와서 그걸 고쳐주고 가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블랙리스트로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우이신설선에는 일 도와주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더 코미디는 뭐냐면, 이게 이제 경전철이 전기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쓰잖아요. 전기 요금을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운영조차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 아니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는 흔하고 흔한 민자 사업의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요가 과대 예측이 됐습니다.
보통 한 13만 명 정도 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6만 명에서 7만 명밖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타고 있는 거라 이제 손해를 본다.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임 수송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 무임 수송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수익을 보는 승객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출근 시간에는 너무 비좁아서 혼잡률이 184%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잡률이 18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100%라고 하는 것이 차량과 그다음에 승강장의 용량을 다 채웠을 때입니다. 그러면 184%라고 하는 것은 그 다 채우고도 84%가 더 초과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좁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수요를 과다 측정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더 적은 사람이 타는데 또 혼잡률은 높은 거냐라고 하는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적게 타면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우리가 집을 짓는데 100명 살 집을 지어놓고 50명이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라면 50명이 살면서 100명 집을 사니까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이 출근 시기에는 혼잡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모순이 생깁니다. 이 모순이 이 민자사업 특히 우이신설 경전철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일단 초기에 사업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 사업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그 수요를 과대해서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경전철이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그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재정 투자를 하자니 약간 부담스럽고 마침 민간 사업자가 그 사업 제안을 하니까 요거 받아줘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다 추정된 수요 예측을 수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결정이 됐어요.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우이신설 운영을 하는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냐면 건설사 9개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대출을 못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대주단이라고 해서 금융투자자들이 있는데 돈을 대출을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초기에 서울시 돈으로 막 공사를 하다가 2016년 정도 되니까 돈이 없어서 공사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건설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컨소시엄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해주는 측에서 그러는 거죠. 야, 지금 보니까 사업성이 너무 없어 보여. 너네 뭘 믿고 대출을 해줘. 서울시 보증을 만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차를 놓게 됩니다. 당연히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출을 보증하는 순간에 이것은 민자 사업이 아니라 재정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다 서울시가 책임지는데 이게 어떻게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되게 돼서 개통이 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아직까지 안 풀린 겁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승강장 폭을 줄였습니다. 화장실 개수도 줄였습니다. 비상 출구도 한 역당 2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으로 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공사비까지 아껴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소 추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강장이 비좁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이신설 경전철을 재구조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가 차입금을 다 충당을 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전동차를 살 때 그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정말 손 안 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3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전체 다 가져가는 모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금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금을 인상해서라도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가 환승 할인을 안 해줬으면 우리는 그 수익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갑자기 환승 할인을 해갖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 라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가 요 실시 협약이라는 계약을 맺을 당시, 그러니까 즉 2009년 당시에 이미 환승 할인제도 있었고 또 요금 통제와 관련된 조건이 다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우이신설 경전철의 민간 사업자와 서울시가 사실상 담합을 하고 있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서울시가 설마 이것을 멈추게 만들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민간 사업자가 진짜 두 손 털고 나가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야합한 결과가 민간 사업자에게 좀 더 특혜를 주더라도 이것을 계속 운영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합의로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결론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도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용하는 시민의 관점에서 보죠. 지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시기에 상업 광고 없는 지하철 해갖고 사실 우이신설 경전철을 문화철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문화 광고들, 작품들 다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업 광고를 다시 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줄 돈도 더 주는데 공간 역사의 공공성 역시도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민간 사업 구조가 중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라고 건설사로 구성되어 있는 시행사가 있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따로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운영사에 고용이 되어 있고요. 시행사와 운영사가 위탁 계약을 해서 전체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서울시가 주는 돈은 그럼 어디로 가냐? 운영사로 가는 게 아니라 시행사로 갑니다. 그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먼저 자기네들이 분배할 거 다 분배하고 운영사랑 다시 위탁 계약을 통해서 임금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재정 보존을 해준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노동조합하고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 모여서 좀 이용자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전문가들 토론이나 혹은 무슨 공청회나 가면은 다 사업자들이 앉아 있거나 혹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지역에서 목소리 좀 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와 시민들을 생각해야지 서민들을 생각해야지 뭐 교통복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버스와 지하철을 자기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한번 모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우이신설 경전철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차원에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용자 모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면 더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통해서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해결하시는 분들 역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우이신설 경전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신림선, 동북선, 이 예정되어 있는 민자경전철의 사업 구조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부담은 당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관심을 부탁드린다, 당부드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